네,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최고가 경신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상자산 거품론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매경의 창에서는 상승세인 가상자산의 요인과 함께 거품론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2년 만에 전고점 5만 4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3천 달러를 넘어섰다. 가상자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부터 반감기 여파까지.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상승장의 배경을 살펴본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입니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장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2월 26일이에요. 오늘 당장 시세를 보니까 한 7,1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최근에 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작년 최저점이 한 16,600불이었습니다. 현재 달러 기준으로 올해 5만 2천 불을 넘었다가 5만 1,000불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약 213%. 작년의 저점 기준으로부터 맞습니다. 213%.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오른 거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ETF 승인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로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에 승인됐는데 당시 4만 7천 불에서 4만 불을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다가 다시 ETF로 순유입이 되고 최근까지 한 50억 달러 정도 신규 자금이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5만 불을 넘었고요. 5만 1,000불, 2,000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 ETF가 있고 현물 ETF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선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그 개방형 펀드인 ETF의 펀드 가입자가 그 펀드 자산만큼의 그 실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수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선물과는 달리 현물 ETF의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현물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죠. 따라서 개방형 펀드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 펀드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본인들이 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ETF 가격 상승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장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이게 들어왔다,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물 ETF로 인정을 했다는 건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현물을 그 ETF라는 금융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 기초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이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법제가 같은데요. 기초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자체가 본질적 가치가 없고 여기에 불공정 거래가 계속 판을 친다라고 하면 기초 자산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펀드 가입자들의 손해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 그 ETF 논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현물 시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걸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로 치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어느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이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규제 당국인 SEC와 뭐 블랙락 같은 이 시장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충분하니까 빨리 승인해줘라는 거였고 SEC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이유로 법원에서 시장 쪽, 업계 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가격 안정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을 인정할 만큼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전제가 된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ETF 승인되고 나서 그 50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게 이 ETF 자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ETF라는 게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파악된 바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ETF를 이게 수수료도 운영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또 아무래도 증권사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다 보니까 더 안전하고 FTX 거래소 같은 경우 파산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에 따라서 반감기 이슈도 있고 이번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그런 기관들 말고 미국이 정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손들도 이번에 ETF 쪽으로 많이 좀 몰렸을까요? 그런 큰 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ETF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거든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라는 단어 안에 그 연기금, 미국은 또 퇴직연금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을 또 굴려주는 그런 부분들, 또 대학 기금, 또 연방 어떤 기관의 기금들, 뭐 이런 기금들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 자금이 중요한 이유가 이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에서 봤는데 이거 좀 오를 것 같아라고 당장 주문을 내서 사지 않습니까? 예. 기관들은 이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의 원칙을 정해두고 우리가 1%면 1%, 2%면 2%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에서 일부가 기계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를 대는 것이 자본시장법,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해외 그 상품에 대한 직구 문제가 아닌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도입은 금융당국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비트코인을 우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이 열거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원으로 갔을 때 그 판사가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 시장이 굉장히 또 혼란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네. 기초자산에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규제 체계가 그 가상자산법 시행일이 오는 7월 19일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국내 이 제도가 지금 만약 도입이 됐다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세 조정이라든지 다른 그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일반 사기죄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 입증이 어렵고 지금 테라루나 사건도 그런 이슈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그 7월 19일 이후에 돼서야 이 불공정 거래 규제 체계에 관련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구축된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비트코인을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펀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파산으로부터 도산절연도 시키고 높은 고도의 선관주의무를 주면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 수탁업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미국은 그 신탁회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현재 미국 그 ETF 관련된 ETF의 그 가장 많은 수탁을 한 코인베이스 등은 금융투자업자로 신탁업자로 등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신탁업에 있어서 대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산성 그리고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그다음에 커스터디 제도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법적인 어떤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만 네.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불공정 거래 시스템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숙제는 지금 해결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급등락이 워낙에 심해서 투자자 보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어느 정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나요, 혹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급등락이 제일 큰 거는 옵션 상품이죠.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ETF도 레버리지를 씌우면 예. 지금 이제 해외 직구로 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3배까지 이제 레버리지로 내 원금에 있어서 3배 이상 투자한 걸로 간주로 해가지고 손익이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도가 없었어요.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검찰에서 이걸 사기죄로 다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불공정거래 체계를 이제 만들어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우리 가상자산 그 원화 거래소 같은 경우 5개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거래소에서 하나의 시장 감시 기구가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5개의 그 거래소가 나누어서 시장 감시를 지금 따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네. 또 이제 감독 닦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 특히 시세 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의 어려움은 지금 가져가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가격 신뢰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가격 상승의 이제 원인이 된 것이고, 네. 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 이후에 그 작전 세력들은 보통 이제 시세 조정할 때 보면 뭐 업비트, 빗썸, 코빗 뭐 이런 식으로 5개 거래소에 분산돼 가지고 다 하겠죠. 예.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해외에서도 같이 뭐 SNS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작전이 이루어질 때 있어 가지고 가격의 어떤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물 ETF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부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소장님.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해외로 얼마나 유출될지,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편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그 가상자산 현물 ETF와 같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보는 경험. 예.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자산군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을 쌓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부 유출 관련해 가지고 좀 한 말씀을 좀 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 지도에 따라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하는 거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에 있어서 블랙락이나 다른 예컨대 프루덴셜 ETF를 사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 위험 플러스 그 달러 환 위험을 같이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위험이 2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대한민국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래서 굳이 ETF를 안 사도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365일 돌아가죠. 그렇죠. 네. 해외에서 내가 직구로 ETF를 산다 그러면, 특히 내가 단기나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이 마감되었을 때 그대로 아무런 투자 위험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혹은 직구, 이게 의미 있는 거는 법인들의 투자 대상으로 이제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그 이슈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기회와는 조금 다른 이슈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전혀 현행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6개 법이 있었죠. 워낙 전문가 박사님께서 계시지만 뭐 증권거래법, 뭐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개별 법들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2000년대 들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법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자본시장법의 도입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상의 기초자산 정의가 금융투자 상품, 통화, 일반 상품, 농축산물 같은 거죠. 그다음에 4번이 신용위험, 5번째로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항목을 좀 넓게 봐서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의 많은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네, 미국에서는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 CME 그룹에서 발표하는 그 선물 지수를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SEC도 CME 그룹이라는 데는 북미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고 CME는 믿을 수 있다. 근데 거래소의 현물 가격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SEC의 논리였고요. 예. 근데 이제 업계 입장은 선물 가격이라는 게 현물 가격을 추정해야 되는데 선물은 인정해주고 현물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맞느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대법원이 그러면은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했던 거죠.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SEC 업계 쪽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물 ETF 허용을 한 거고 우리는 아직 사실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논의가 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된 이유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기술적으로 또 전문가시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가능성 어떻게 좀 보세요?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의 일종으로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암호화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술의 산물입니다. 기술의 산물이고 디지털 속에서의 운영을 위해서 나온 거고 또 비트코인 처음 시작될 때도 이 캐시로 시작이 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투자의 상품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은 그런 면에서 원래 목적하고는 좀 벗어났다고 좀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발달하는 기술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디지털 발달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거든요. 저도 뭐 현금 안 쓴 지가 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금융 인출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속도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법과 제도는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주의 말씀을 좀 저는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 보완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불공정 거래나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보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뭐 비트코인은 좀 아닙니다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결국 프로그램이 미리 선언됩니다. 이 대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돈을 쓰는 방법이나 이 돈을 쓰게 대한 체계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빗골드를 얘기할 때도 이 프로그램에 의한 우리가 제도적 방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는 얘기하면서 그 제도가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여러 코인들의 백서가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아무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문서로 본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검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현물 ETF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걸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지금 가능할까요, 그게? 만약에 그 여야의 총선 공약이 실현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기존의 제도를 해석해가지고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들 역시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정책적 방향성의 제시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 4조 해석으로 푼다고 해도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품을 출시하려면 그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간 요건이 있고요. 또 한국거래소에서 또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또 관련 규정 등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우리가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금 ETF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준비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 보호 이슈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ETF라는 그 상품의 활성화 이거 같이 논의하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여야의 어떤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 승인 저는 이걸 뭐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진 않고요. 정책적 의제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지금 현재 개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 기초자산에 이것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불공정 거래 체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스터디 이것도 이제 향후에 있어가지고 지금 1차 입법된 것이 불공정 거래 체계에 있고 또 가상자산법 2차 입법에서 보관관리업자를 어떻게 할지 이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탁기관은 미국같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신탁업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트코인을 수탁할지 아니면 가상자산법으로 보관관리업자가 할지에 대한 또 입법자들의 또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때 여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선 당시에도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총선 때 보다 구체화시켜서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과 의지를 준 것이지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입법적 과제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당장 총선 공약만 보고 당장 몇 달 내에 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공약 중에 이제 코인 관련한 공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ICO, 그 업계의 가장 큰 수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ICO를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국가 주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국가가 책임질이 아니라 투자자나 투자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를 국가에다가 책임지는 일이 많거든요. 예. 이런 문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큰 위험을 안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 손해도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IC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해볼 때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게 또 거기에선 속도가 장점이거든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국가라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투자자 또는 그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안정되게 나와야만 그 다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이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걸 투자할 분들과 또 로우 리스크를 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좀 차이가 되고 그 방법론들이 조금은 좀 다양화되는 그런 사회로의 발전이 선행돼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ICO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ICO 관련해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자산 지금 이용자 보호법이 1단계 입법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근데 그때 통과했을 때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이제 우리 그 행정부에 특히 금융정책당국이 되겠죠. 거기 숙제를 준 것 중에 하나가 2단계 입법안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 2단계 입법안에 공시체계가 있습니다. 예. 이 공시체계를 만드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국문백서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국문백서의 발간을 허용한다는 건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총선 정책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입법 스케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2단계 입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시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들어갈 터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공시에 있어가지고 중요 투자 정보로서 어떤 정보를 구성을 할지 그리고 또 이 2단계 입법의 시행 시기가 언제일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제 캠프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그 ICO 관련된 좀 차별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ICO 관련해 가지고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입법을 이제 여야가 같이 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했기 때문에 국문백서를 중심으로 한 ICO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IEO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건 IEO는 뭐죠? 이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코인을 상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IEO는 ICO 중에서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라 그래서 거래소가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이제 후견적 기능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 주관사 같은 우리 주식 상장할 때 그런 책임이 강해지는 건가요, 혹시? 거래소가 책임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책임과 또 그만한 또 권한도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합리적인 어떤 최초 공모가 결정이나 네. 아니면 투자 정보의 제공이나 나중에 뭐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조성까지도 이제 할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이제 IEO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ICO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IEO로 할지 ICO로 할지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우리 증권신고서 같은 가상자산 신고서에 있어가지고 중요 투자 정보로 뭐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길지가 이런 강론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입법적인 방향성은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입법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하는데 속도를 따라가는데 보완되는 기술이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 법과 제도도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더 오를 거냐? 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1억까지 갈 것이냐? 어디서 뭐 1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오를 것이냐? 사실 이제 가격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미 글로벌 자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큰 시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후에 이제 반감기라는 개념이 또 나오겠지만 올 4월에 반감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3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반감기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전부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고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오르고 1년 정도 떨어지는 4년 주기로서 이런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표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 때문에라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출시된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를 거냐? 이 글로벌 흐름을 이제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기다려서 들어가겠다. 이건 조금 맞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같이 동시에 오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 요인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교수님.
앞서 밤감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밤감기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밤감기를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채굴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거랑 달리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블럭을 이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은행 잔고 그 통장에 페이지 넘어가는 걸 블럭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통장이 있고 그 통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얻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써야지 그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종이에 써지는 이제 블럭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블럭을 만들려면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컴퓨터 사용료를 누군가 내야 될 텐데 은행이야 수수료 받아서 내겠지만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공헌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무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러한데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내서 내 컴퓨터를 쓰게 한 사람들한테 한 명만 뽑아서, 거기서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한 명만 뽑아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데 새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줍니다. 네.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은 다 채굴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된 가치가 이제 생기는데요. 처음에 주던 돈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철학이 숨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희소성이라는 것이 가치를 올린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점점점 쓰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확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올라갔으면 똑같은 양의 채굴, 즉 비트코인을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씩 줄여나갑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총량을 딱 비트코인은 이만큼 이상은 안 만든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해놓은 거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2만 1,000개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2,100만 개죠. 2,100만 개. 예. 2,100만 개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면서 2,100만 개가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1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밤감기 한 번씩 오는데 한 개가 한 10분 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21만 개를 만드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4년마다 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희소성의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반감을 한다는 것은 즉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반감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시스템 아니니까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가격 안정성이 돼가지고 어떤 투자 자산으로 형태를 되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호재가 약속돼 있는 호재, 알고 있는 호재들은 미리 선반영되기 네,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우리가 반감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예. 사람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2달 후 4월에 온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안정되게 올라가야지 맞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가 오면 뛰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 현상을 보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 덜 안정적이다. 1차, 2차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 굉장히 그 반감기에 대한 대비가 좀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점점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리고요. 거꾸로 아직도 그렇게 튀는 거 보면 불안정한 시스템이란 말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흥미가 많은 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좀 그래프도 좀 보시면서 이론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안정적이라서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쓸 수가 있구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투기성이 강하구나. 이런 판단들을 개인이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미국의 현물 ETF 승인 그 효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희소성과 수요 공급의 가치에 따라서 반감기 효과로 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도 비트코인 상승과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어떠신가요? 지난 반감기가 2000년 그 코로나
코로나19 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유동성 흐름 속에 또 겹친 바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그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그래프랑 연준 총자산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 돈이 넘치면 이 사람이 주식도 하고 가상자산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계수가 0.78이 나왔습니다. 120일간 0.78이라는 거는 한 열의 8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상승 현황과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급등과 폭락을 반복해온 가상화폐가 안정적인 자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또 한편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상자산의 부작용에 대해 입법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기를 맞아 비트코인의 내일을 전망해본다. 네, 자 이제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비트코인 1억 갈 것이다, 심지어는 10억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기만 할까? 소장님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한 20년 전입니다. 2004년에 금 현물 ETF가 처음 도입됐을 때 얘기들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한 40여일간 순유입된 자금이 지금 50억 달러, 7조 원 정도 되고 금 현물 ETF 경우 2004년 출시 이후 50억 달러 유입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트위터라든지 SNS, 뉴스의 어떤 전파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또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2004년에 금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제 기억으로 아마 시세가 한 400~500불 정도였던 것 같고 7년 만에 금 가격이 4배 상승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자금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때는 7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1, 2년이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점점 대중화되고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100배, 200배 오르고 이런 또 자산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그 비트코인이 최저 대비 최고 가격 비율이 당시에 11,000% 정도 됐었습니다. 100배가 넘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100%, 2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최저점 대비 최고점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이 퍼센티지를 한 500에서 900%로 전제할 경우 비트코인 그 최고점은 한 8만에서 14만 불 정도. 물론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레인지는 다양합니다만 그런 연구 어떤 리서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1억 간다.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1억이 멀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비트코인 관심을 가지게 가장 좀 자극적인 게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면은 그때 사기 시작하거든요. 소위 포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67,000달러가 전 고점인데 지금 한 5만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기존에 한 8천만 원 정도는 지금 7천만 원이에요.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에서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이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언론에서는 사상 최고가 기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좀 약한 나라들, 튀르키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국가들 이런 데서는
사실 기존 사이클의 최고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 성과도 좋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한 나라에서는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체감하는 분위기로는 아직 그런 포모, 네. 우리 열기가 그 정도 뜨겁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도 사이클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셨어요. 교수님, 근데 금 ETF하고 이제 소장님께서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금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금에 투자하는 ETF는 이제 당시에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만큼 급등을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ETF가 과연 금 ETF하고 똑같은 흐름을 이어갈까라는 거는 글쎄요 좀 의문이 들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왜 나왔냐? 네. 그거의 내재적인 가치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는 e캐시라는 말씀드렸고요. 이게 거래 수단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제대로 이용이 될 때 이제 그 가치가 내재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상 미래 가치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팔고 사는 어떤 증권 같은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전 고점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도 뭐 비슷한 질문 다른 방송국이긴 했습니다만은 1억 됩니까?라는 질문을 네.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억이 글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품으로서 투자 상품으로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현상은 어떤 내재적인 가치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금융시장의 요새는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돈이 어디 갈 줄 모르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고점, 제 전 고점은 저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생기는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유동성이 축소될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바꿔놓으려는 대치 효과를 지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본의 축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근거도 네. 없고 뭐 사막 나갑니다. 네, 개인의 판단입니다. 예, 이건 네. 진짜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안정성을 그리는 그래프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막 추락할 거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추락합니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는 좀 거기서는 좀 벗어났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추락은 안 할 근데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내재 가치를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국계 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망각을 한다. 네. 그러면 뭐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요. 뭐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길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뭐 예전처럼 등락폭이 있을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게 줄어들고 예측 가능해야 우리가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투자 상품이 되는 네. 거지. 이게 지금 계속 뭐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유용도가 높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사회에서 써야 됩니다. 네. 쓰고 그것의 장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계속 금융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써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아주 뜨겁죠. 인공지능은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해결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물건 사는 걸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주지만 거래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미래 사회에 거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전자적으로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거래 상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데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미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 수단으로서 자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오르는, 이건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 가지고는 좀 장기 투자와 또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리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해 보자면 수요와 공급 측면, 이건 시장 심리가 전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규제 환경,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학적, 지정학적 사건 등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의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수급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얘기하셨지만 점점 이렇게 비트코인에 기반한 상품이 나올수록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위주로 되어 있고 법인 계좌는 못 만들거든요. ETF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법인 투자도 이제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수요자 기반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오를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올수록 이 시장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투자자 기반도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가격에 오를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는 지급수단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이어 2단에 있어가지고 여러 코인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 개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대선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왜? 지금 현재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잘릴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장기적으로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일실 손실, 내가 이 상품을 투자하지 않아서 있을 손실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씩 분산 투자, 장기 투자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재미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위험 요소가 아까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도요. 수급 상황에서 이게 반감기가 오게 되면 또 채굴 비용이 증가하니까 또 이게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죽음의 소용도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엄청 내려갈 거라는 그러한 분석이 또 존재해요. 네, 반대 이론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6%대밖에 남지 않은 채굴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채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을 땐 또 시스템이 굉장히 흔들려 가지고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분산 투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을 담을 시기는 됐다고 보는데 내가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고 기회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